비가 막 우르르 쾅쾅쾅 막 들이치고 엄청 스산한 날이었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서 여기까지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 이여민 선생님의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또 오늘 북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네, 동네병원 인문학 책을 낸 이여민입니다. 1시간 동안 강의가 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30분 정도 저희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소감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책에서 어떤 병원에 이렇게 찾아오는 되게 리얼한 환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 주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게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실제적 어떤 일상들. 그게 저희와 다 맞닿는 어떤 내용이었고 이게 병도 뭐 암이 큰 병이고 또 감기는 작은 병이고 우리는 항상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병에 대한 어떤 생각도 조금 다르게 좀 느껴졌고 인문학적 지식과 뭐 이런 어떤 통찰 같은 것들 그리고 선생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내용들과 또 이 의학적 지식들 전혀 몰랐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생생하게 되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이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시면서 병원에서 새로워진 진료, 또 의사로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감리당 다닌 지가 거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실 여기 처음 감리당을 남산에 열었을 때 제가 첫 학생으로 여기 와서 대중지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딸이 이제 엄마 안 놀아줄 거니까 가서 공부해라 1년짜리 이래서 왔는데 그렇게 제가 10년을 여길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4번 정도 왔는데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남산 강학원으로 옮겨서 또 한 3년 정도 거기서 토요 글쓰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줌으로만 가끔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 직접 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역시 현장의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북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동네병원 인문학에 대한 북토크지만 이제 제가 이 감리당을 다니면서 그 전에 나왔던 금강경 대중지성을 만나다 이 책하고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감리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한 7년쯤 됐을 때 갑자기 곰쌤이 이 묵은지들 하면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장자 프로그램을 여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 한 주문이 본인이 원하는 책 하나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평론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지도하시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자신있게 그래 나는 금강경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난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뭐 여러분도 아마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걔랑 한 3일쯤 여행 가보면 전혀 모르는 애가 옆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금강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멘붕이 왔고 그때 이제 곰쌤이 하신 말씀이 야 너가 지금 쓰는 건 자기계발서다. 금강경의 지혜에는 발끝도 못 갔다는 말에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 금강경 3장에 나온 그 질문에 이제 딱 꽂힌 거예요. 이걸 내가 몰랐는데 아는 척하고 지나갔던 그 수보리가 그 부처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내가 이제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한 말이 내가 깨닫고 싶다 이랬잖아. 근데 모든 이 중생을 열반에 드는 걸 제도하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좀 이게 안 맞잖아. 아구가. 너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이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중에 깨달으면 알겠지 이랬는데 이걸 안 풀고는 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의논했더니 야 너무 쉽잖아 그러는 거에서 뭐가 쉬워 그랬더니 야 너 그러면 네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겠어 하면서 그때 이제 감리당에서 제가 잠깐 그 의학 강의를 하고 또 금강경 공부도 했고 넌 의사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한번 환자들한테 이걸 해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렇게 의사인데 노는 의사라서 점심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에서 2시까지 쉬니까 1시간 정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셋째 주 목요일에 이제 이렇게 저희 간식 준비하듯이 친구들이 이제 김밥 같은 거 보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제가 1시간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뭘 얘기할까 싶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암하면 무섭고, 폐경하면 겁나고, 또 뭐 있죠? 치매. 막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테마는 잘 잡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첫 강의가 폐경이었는데 남자 환자분 2분 오셨어요. 그리고 옆엔 제 친구들하고 막 준비하시는 분들만 많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어쨌든 폐경은 중년에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어떤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재밌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2019년 12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엔 제가 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역시 몸은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 하면서 제가 명상을 했답시고 명상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명상에 대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 이제 같이 장자 글쓰기 했던 친구들, 또 뭐 환자, 또 제 남동생, 저희 그때 살아계셨던 어머님에서 40명 이상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고 코로나가 뿅 터져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금강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2023년 10월에 이제 대중지성 금강경과 만나다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편집자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떨다 항상 이 다음 책이 뭘 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환자들한테 이런 말을 잘 많이 듣는다. 선생님은 뭔지 모르는데 좀 다르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랬더니 딱 편집장이 듣고 있더니 그겁니다. 그거. 선생님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뭘 쓰라는 걸까 했는데, 그래, 내가 뭔지 모르지만 배워서 뭔지 모르지만 변한 걸 이제 무조건 쓰자. 그래서 아까 그 환자가 생생하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딱 그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올 때마다 뭘 쓸까 하니까 그 환자가 하는 어떤 질문이나 그 환자의 상태가 다 이제 글감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황당했어요. 근데 좀 이게 리듬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막 쓰면, 야, 이거 빨리 해서 환자들한테, 이거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목은 그 당시에 이제 진료실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드라망 블로그에 15개월 동안 이제 매달 1개씩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총평을 듣는데, 그때도 편집장님이 마지막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인문학적 사유가 부족하다. 그런 거였습니다. 좀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역시 저는 의사라 그 나름은 녹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 가지고 북토크한 다른 어떤 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문학 공부 많이 하신 남자분이, 원장님 기대했는데 인문학적인 건 그러니까 좀 이러더니,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내가 이게 삶에서 내 노병사를 만날 때 태도에 대해서 배울 게 되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료실 인문학이었지만 너무 다 무겁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게, 저희 사위가 듣더니, 어머님 그냥 동네 병원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공부한 걸 좀 스며드니까 동네 병원 인문학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이 제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정겹고 이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한테 제가 잠깐 의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뭐 휴마 테라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특허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그 가장 처음에 제가 그 동네 병원, 그러니까 목요 점심 인문학을 했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했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4월달 3번째 주 마지막 토요일에 저희 병원에서, 그러니까 옛날 똑같은 그 컨셉으로 이제 제가 목요 점심 인문학처럼 이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여러 곳에서 공부하시고 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곰쌤이나 또는 근영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십니다. 위험인도 했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딴 거는 자의식이 많은데 글은 제가 처음에 감이당 왔을 때 첫 글 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주를 풀어서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글이었는데 저는 뭐 제가 이제 호랑이띠거든요. 뭐 한 큐에 다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써간 글을 보고 저희 딸들이 엄마 창피해 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 당시에는 놀랐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의사니까 이과생이고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글쓰기가 없었거든요. 제 나름은 막 뿜뿜해서 썼는데 그 1년은 저에게 아주 잔혹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엄마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의사인데 나가서 너무 창피하니까 본인들이 글을 봐주겠다고 해서 빨간 글쓰기 펜으로 한 20번 이상 퇴고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제 마음이 잘한다는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얼떨결에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공부했던 모든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 곰생님도 그렇게 거의 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도해 주셨을 때 그건 너무 감사하고, 또 강학원에 와서도 이제 근영쌤이나 문성원 선생님이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책에 나중에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또 제 그 친구들 중에서 특히 순식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이게 안 모자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도와줬을 텐데 이게 너무 모자라니까 순식도 그랬던 것 좀 창피해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저랑 이렇게 글을 피드백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쓰는 말투나 어투가 요새는 AI가 정말 잘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옛날만 해도 그런 어색함을 자기 스스로 알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런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이 나오면 여기 이여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좀 제가 썼다는 생각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이 나오면 읽으면서 누가 썼지? 왜 이렇게 잘 썼지? 항상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사실은 북토크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읽으면서 역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러고 책을 항상 읽고 오고, 또 하나는 그래서 책을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권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사실 이 나이에 책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꼭 권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 나오는 날도 이제 카톡으로 책 나왔다고 1시간 정도 연락을 해서 편집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2명이 신청을 했다고. 저희 이 뻔뻔함이 저 이제 책 마케팅도 됐는데 그 근저에는 이게 아마 나 혼자 했다 이 마음이 없어서 더 그랬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아까 생생하다고도 했지만 또 이게 되게 쉽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대중지선 금강경과 만나다도 이제 책이 나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병원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금강경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근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걸 이렇게 쉽게 풀었냐고. 제가 이제 BBS랑 BTN에서 이렇게 그 불교 방송에서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 책을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감이당이나 여기 저희 글쓰기 트레이닝에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저희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왜 정말 나하고 이렇게 안 녹아내린 거를 쓰면 이게 그래서 다 티가 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참 튜터 선생님들이 잘 항상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병원 인문학을 나오고도 반응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막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제 친구인 안과 의사가 야, 내 동생이 치과 의사인데도 이거 재밌고 싶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병원 미용실 원장님도 어머 선생님, 제가 통풍이라는 병을 몰랐는데 여기 있길래 자기 아들을 봤더니 미래 통풍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식단 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0대이신 외숙모는 그러시더라고. 야, 이제 이 나이에 치매도 걱정되고 이제 죽는 거 걱정인데 여기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있듯이 그냥 두고두고 내가 이걸 보면서 좀 나의 이게 노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었던 건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선물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선배 정형외과 선배님이 이 책을 읽더니 저보고 이제 의사들 앞에 가서 연수 강좌에서 이걸 갖고 강의를 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좀 그땐 제가 뻘쭘한 게 이게 학회에서는 사실 그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논문 데이터를 갖고 막 얘기를 하지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동해병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뭘 갖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제목을 지어줬어 이러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신 선생님의 소감이었나 봐요. 그 제목이 만성 환자의 심신장애 치료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읽힌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6월 달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게 책에도 있지만 과가 다르고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오래 하다 보면 안과 선생님들은 사실 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또 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책은 읽으면 잘 이해가 된다는 뜻이니까 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책에는 없지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책을 내려고 하니까 이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질문지를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환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변화가 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젊은이도 있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의 병이 많이 변했어요. 제일 많아진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인데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여기 책에 계속 언급되는 29살 제 조카는 제가 이제 해도 되냐? 처음에는 청년 제2였는데 괜찮아, 고모 쓰세요. 그래서 제가 조카라고 밝혔고요. 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글을 더 쓰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암 발병 연령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대 청년들한테. 그래서 이게 뭘까? 사실 암은 원인이 안 밝혀졌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고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특히 청년들은 그 갑상선 이상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를 되게 감동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북토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 친구의 조카가 그 서초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카페를 한 지 1년 됐는데 여기서 북토크를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가서 했더니 미리 이제 책을 한 2주 정도 전시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한 30대 청년이 한 3명이 그 동네 주민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부분 중에 이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감리당에서는 많이 듣고 사실 저희가 하지만 이렇게 보통 일반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말을 듣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했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 있는지 한국 사회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금방 이 책을 다 읽으셨고 제 딸은 안 읽고 있다가 제 둘째가 급성 신우신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못 가잖아. 자기 병이 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신장이니까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신우신염이 오면 소화장애 같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토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또 소화장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엄마 나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면 이게 지금 맹수가 앞에 있는 거야. 그랬대.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왠지 안 보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근데 엄마 나는 사실 여기서 갑상선 이상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감동적이라는 말에 제가 또 그게 왜? 그랬더니 얘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니까 안 그래도 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울림이 있다는 거에 이제 제가 거꾸로 놀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감기와 독감 다르게 겪기 여기에 썼는데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나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다 빨리 낫는 법 없냐고. 그리고 뭐 감기면 어떻게든 이걸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코스,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사실 감기는 일주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증상을 좀 좋아지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회사에서 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프다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돌이켜 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33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아파서 쉰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휴가 외에는 그냥 이렇게 아프다고 쉰 적은 정말 코로나 때 딱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아파서 쉬었는데, 그때를 한번 돌이켜 봤더니, 와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고, 또 하나는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밥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햇빛도 있고, 내가 살아있고, 이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는 그때 그 느낌이, 쉰다는 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회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 거꾸로 이제 아프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지금 리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점검하고 관찰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그리고 이제 방편이 빨리 뭘 먹고 빨리 해결하고 그냥 이렇게 휙휙 넘어가는데 저희가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저는 위가 나빠요. 저는 항상 체해요. 본인은 꼭 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여러분의 세포가 6개월이 지나면 싹 없거든요. 다 새로운 거야. 그러면 위가 아프다는 그 위는 어디 있어요? 그 위는 한 2주, 며칠이면 사실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근데 왜 계속 아프죠? 똑같은 조건을 계속 우리가 그 위에다가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도대체 요새 인간관계에 문제 없어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고, 잠 잘 자냐? 스트레스 없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화 스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울해요? 그러면, 네. 나가서 그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야채랑 과일 많이 드시고, 좋아하는 친구하고 수다 떨고 햇빛에서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내 미생물이 사실은 좋아하는 걸 먹으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와서 여러분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쭉 어떤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를 왜 하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책에 다 있어, 읽어봐. 그랬더니 저희 환자가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데 그 잔소리를 책으로 또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과정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그 잔소리를 왜 하는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읽어봐라 이러면서 다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환자분들이 자기를 한 번씩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누구하고 열받으면 자기가 언제 체하는지를 알면 환자들이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대요.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환자분이 제가 설명을 지금 이게 오래된 아파트에 당신 몸이 지금 배수구가 막혔지. 어떻게 해야겠어? 뚫어야겠지. 그러면 지금 혈관이 50년이 됐어. 막혔어. 약 먹어야겠지. 어머, 이해가 됐어요.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 겁이 벌컥 나시나 봐요.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잠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암의 가장 핵심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세포, 정상 세포의 변형이라는 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 탓하기가 더 좋은데, 이게 남 탓도 있죠. 근데 그 남보다는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고,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 그걸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라고 제가 젊은 친구들을 몇 시에 자는지를 항상 물어보는데 그게 보통 한 밤 11시부터 그 청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다른데 20, 30대만 돼도 이게 잠의 질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래서 잠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게 생기나 하는 의심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잠은 사실 여러분 나이가 뭐 저만큼 60이 제가 넘었거든요. 아 이제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아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커피 아침 일찍 한 잔은 안 먹습니다. 오후에도 뭐 디카페인 못 먹습니다. 잠 안 와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무지무지 요새는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커피뿐 아니라 뭐 비타민 C, 에너지 음료 엄청 먹는데 특히 비타민 C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다 먹더라고 애들이. 연예인들이 먹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 선전에 현혹돼서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그 나이듦과 또는 할머니들의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저런 걸 먹으면 미리 예방한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너무 먹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못 먹게 제가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책에다 썼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은 그 30대 초반에 정말 예쁜 아가씨가 10년 동안 외국계 은행에 다닌 친구예요. 제일 먼저 그걸 봤대요. 잠 만병통치약을. 그래서 왜 못 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성격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버텼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왜 역치가 올라가니까 누우면 이제 그게 계속 낮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반복해서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거절하는 법부터 일단 훈련하자고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게 생각이 계속 도는 거는 이 생각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냥 보고 흘려보내지 못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쓰는 거더라고요. 써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쓰고 버리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환자들한테 많이 말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는 수면을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전공하기도 하고 삼성병원 같은 게 신경과에서 또 수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을 보는 여러 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저희가 그걸 외웠어요. 낭송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꽂혔던 게 이 잠에 대한 거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잠을 잔다는 것은 하잘것없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하니 말이다. 낮 동안 너는 10번 너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적당한 피로를 가져온다. 영혼에게 그것이 양귀비이다. 너는 10번 너 자신과 거듭 화해해야 한다. 극복이란 것은 쓰디쓴 것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이는 단잠을 이룰 수 없으니 낮 동안 너는 10개의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이 되어서도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며 너의 영혼은 허기에 시달리게 될 테니 낮에 너는 10번 웃어야 하며 10번 유쾌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의 아버지 위장이 너를 괴롭힐 터이니 단잠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게 덕에 대해서 하면서 이 잠에 대한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그 잠 만병통치약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웃어야 한다. 소화가 잘 돼야 잘 잔다. 그래서 니체가 생리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정말 놀랄 만큼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라 이걸 제가 자주 읽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대하는 환자들의 태도는 이게 정말 20년 동안 인터넷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정보가 오픈됐잖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의사가. 왜냐면 저보다 병에 대해서 덜 많이 아는 거예요. 최근에 그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도 보면 막 레지던트는 몰라. 환자가 더 많이 알아.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회 가면 막 선생님들끼리 저희도 번뇌가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환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오니까. 근데 정말, 이 정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인문학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저희 이 공부가 참 좋은 게 이게 씹어서 내게 되기 전까지는 정보가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막 의학 프로그램 이런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는 이거를 그냥 그 인터넷에서 긁어온 정보들은 정크푸드가 엄청 많아요. 잘못된 정보도 많고 또 이게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이 정보랑 자기 생각이 잘못 결합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이 처음 들은 정보를 옳다고 그냥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깨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환자들이 약을 먹기도 전에 약의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약도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약은 또 부작용을 찾아오는데 환자들이 영양제는 부작용을 안 찾아봐. 이게 그냥 그거는 식품이라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40대 초반에는 여러 그런 걸 섭렵했거든요. 근데 감리당에 50대 오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피를 뽑으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50대 남자분이고 건강하고 술도 안 먹고 혈압과 고지혈증 약밖에 안 먹는데 갑자기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뚱뚱하면 지방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랐단 말이에요. 운동도 많이 하고. 역시 5가지 영양제를 갑자기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50대만 넘으면 다들 자신감이 하락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먹어. 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슬금슬금 해서 5개까지를 먹었더니 갑자기 나빠졌고, 제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어느 날 피 검사를 하면 또 나빠져 있어요. 또 물어보면, 내가 이사하느라고 힘들어서 홍삼하고 또 비싼 영양제 몇 개를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나 뭐 영양제나 약을 간하고 콩팥에서 대사를 하는데, 이 정말 좋은 것들은 정말 이 똑같이 좋으려면 이 간과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과잉 섭취하면 나빠지더라고요. 해도 저는 그런 케이스를 하도 봐서 일단은 못 먹게 하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다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걸리면 안 먹고, 또 아니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혹시 뭐 먹는 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별을 해주는데, 이게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이가 더 들면 여기 신장에도 썼지만 우리가 콩팥이 네프론이라는 신원의 기본 태제가 50%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 이 배설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약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 되는 게 매일 똥을 싸는 것처럼 약이 매일매일 나가는데, 나이 드시면 약간씩 이게 이제 딜레이 되면서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 드시면 약을 좀 빼먹어도 되는데, 이분들은 약을 정말 열심히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강대강 드시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오면 설명은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왜 TV 광고를 딱 보면 피곤하면 간장약, 영양제, 비타민 막 나오잖아요. 피곤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왜 피곤한지를 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일단 피곤한 게 진짜인지부터 봐야 돼.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피곤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진짜 피곤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간이나 콩팥이 나빠서 피곤하다면, 그래서 간단한 피 검사로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일단 하고,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통풍이나 대사증후군에 쓴 것처럼 일단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5, 60대가 되시면 많이 드시면 피곤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우리가 피곤하면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 있고, 잠을 못 자면 뇌가 피곤하다고 느껴서 먹게 해요. 최근에 읽었던 우리 그 뇌과학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 얼굴이 보이는데, 전 당연히 보면서 이거 봐서 이거 해 이랬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비만도 많은 이유가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먹는 걸로 그걸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도 보고, 또 하나는 요새는 피곤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노건상이라고 그래서 과로로 피곤했는데 요새는 피곤하다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나가서 움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가만히 있어서 더 안 움직여서 이게 수승화가, 그러니까 안 돌려서 그런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잘 자고 있는지, 요 3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걸 배워도 이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변하고 있으면 이게 과학이 발달하는 것만큼 우리도 업데이트 하면서 이거를 나에게 유용하게 잘 쓰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쳐 쓰는 것처럼 사실 저희 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대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써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저희 마음에 약은 별로고 이 영양제 이쪽은 괜찮다라는 이런 약간 그 마음이 좀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정말 환자들한테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도 또 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는데 심장아 나대지 마에 나와 있던 저희 가미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인인데 이분이 중년 남성인데 한 40살 때부터 혈압, 고지혈 뭐 이런 위험성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미당에서 급류 대중지성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이상해요. 이현미 선생님 병원에 가세요 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한테 왔는데 혈압도 너무 높고 당장 이제 약도 쓰고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보냈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혈압은 되게 재밌는 게 교감신경하고 연결돼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올리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약을 두 가지를 다 이제 처방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먹고 저럴 땐 저렇게 먹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좋아졌어요. 일요일날 좋아졌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온 거야.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고 이런 데 딱 듣는 순간 저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심장 혈관이. 그래서 응급실에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 우리 몸은 또 적응을 해요. 검사에 안 나와요. 그래서 1차 검사에 안 나와.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심리적으로도 그런다고. 그러면 일단 검사가 정상이면 집에 가라고 일단 검사가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안 나오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주치의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시쯤에 이제 심장 CT를 억지로 찍었는데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셨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제일 재밌는 케이스였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등산하고 이게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명상하고. 여기 또 현혹된 사람들이 명상하고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또 약초도 엄청 잘 알아. 그래서 뭐 산에 가면 모든 그 풀의 이름을 다 아세요. 먹을 수 있는 걸 다 아시고. 이런 것이 10년 동안 얘를 이렇게 놓치게 했던 결과로 이 심장 수술하신 분이 이제 되게 재밌는 거 우리 몸은 어디가 막히면 옆에를 뚫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대강 살기는 해주는데 이제 그때는 아마 이게 막바지 상황에 다다라서 대공사를 했죠. 근데 다행히 잘 살아서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지금은 약을 열심히 드시죠. 그쵸?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40대부터 먹었으면 아마 그런 일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요새 약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끼리는 야이씨 약 때문에 이게 환자들 병원에도 안 오고 수술도 안 하고 우리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웬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약 먹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몸은 어쨌든 노병사를 겪잖아요. 늙어가고 이게 사실 기계는 결국 못 쓰게 되고 저희가 죽을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지금 가장 객관적이고 적합한 것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저희 환자들한테만 하고 나가서는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다행히 요새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이 아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라라는 뉴스에 대항해서 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지 하고 딱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할머니들 중에 몇 분도 정말 높으신데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뭐 안 먹는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나진 않겠죠. 왜냐면 본인의 수명이 있고 본인의 뭐가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내 손 쓰고 내 팔 쓰고 그래도 내 인지 기능 살은 채로 잘 살고 회양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먹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어떤 질병 또는 이런 약 또는 환자들의 마음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선입견을 좀
바꿔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 이 책을 쓰고 또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다들 겪는 일이라 그래서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저한테 약 먹으러 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 거의 다 저한테 오고 여기 감이당 오래 다닌 친구도 너무 말라서 자기는 절대 안 먹고 거부하다 결국 이제 약 먹으면서 좋아지고 이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암이랑 죽음에 대해 썼는데 사실 이걸 제 딸도 피드백을 하면서 엄마 이게 정말 아프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쓰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어떤 이런 게 있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린 그냥 무조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일단 들으면 청천벽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두려움을 안 갖고 이걸 이렇게 직시하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뭘까 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법구경에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그 16세 소녀가 그 부처님이 우리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죽을 때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수행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줬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데 딱 한 명 16살 소녀가 들어서 그 친구가 이제 다음에 부처님이 왔을 때 선문답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 되게 편안하게 죽는데 제가 거기에 왜 꽂혔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살이 저게 들렸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고 사실 그러고 보면 법구경에는 9살이 아라한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와 지혜가 그렇게 꼭 코릴레이션 연관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구나 공부를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거, 겪어보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죽음은 살아서는 겪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처님한테 끌린 것도 그거였어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신 게 사실 출가 동기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우울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그 케이스가 저희 어머님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 12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89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80세 때쯤 여기 감리당에 와서 공부도 하셨어요. 제일 앞에 앉으셔서 막 눈을 초롱초롱하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13년을 혼자 사셨어요. 혼자서 밥 해 드시고 혼자 사셨는데 그때 80세가 넘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뭐가 후회가 될까 이 생각을 하셨대요. 80세가 넘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이제 그 말 한 다음에 이 아침마다 저희가 생사 확인 카톡을 하거든요. 왜냐면 혼자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사랑한다, 고맙다 이러면서 매일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경상도 사람들 다 무뚝뚝하니까 다 거기에 대꾸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이 터진 날. 심장 검사를 하려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걸어 다니시고 저랑 영화도 보시고 뭐 정말 그러셨는데, 그 심장 검사하러 갔는데 3일 만에 이제 복부 CT를 찍었는데 췌장암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 그날 이렇게 암을 보는 선생님하고 이제 아들, 며느리, 저희 어머님 다 있는 데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이게 췌장암 말기인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복수가 많이 차서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치료를 하는 게 의사가 이제 그런 말도 했지만 무의미할 것 같다는데 저희 어머님도 똑같이 그래요. 너무 잘 됐어요. 저 그냥 갈랍니다. 병원에서 갈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농담인 줄 엄마 그만해. 아니 병원에서 빨리 간다고 어떻게 빨리 가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일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 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에 저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를 안 하고 저는 그때부터 나 심심하니까 한겨레 신문 갖고 와라. 난 계엄이 궁금하다 하고 2주 동안 매일 신문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불교를 했으니까 그래 엄마 죽으면 흰빛이 보인대. 흰빛을 따라가 했더니 이러고 듣고 있더니 아 시끄럽다. 내 다 안다. 내 죽고 나서 전화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빵 터지고 저희 딸들이 오니까 그래 큰딸은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뭐 그래 기마이다. 내가 증손자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뭐 큰 돈을 확 내 죽으면 돈 필요 없지 하더니 탁 붙이시고 저희 작은 딸한테는 자고로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안다.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온 모든 그 방문객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저희 조카가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대학생이 와서 할머니를 만나고 가더니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혹시 내가 죽을 때 저렇게 행복하려면 불교를 믿어야 되나? 이 말을 할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그 어떤 죽는다 또는 이런 병이다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죽음을 그냥 탁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전엔 그런 말 해도 제가 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였네 했고 이제 저희 어머님의 유언이 그때가 크리스마스여서 이렇게 캐리컬처를 해줬는데 이 그림을 보고 웃어라. 아무도 울지 마라. 이게 유언이셨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어머님이 12월에 돌아가셨는데 10월 달에 저랑 송강산 템플스테이를 같이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스님하고 차담을 하는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귀가 안 들려서 나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고 그러시길래 뭐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잘 죽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내가 답은 알지. 그래서 뭐? 그랬더니 well dying is well living 이러시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답 안 해. 그래도 뻥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님이 그 과정에서 정말 엄마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그냥 수긍했을 때 이 자족이라고 하나? 저런 태도에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서 되게 생각은 나는데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좀 정말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어머니 몸소 보여주셨고 또 그걸 보셨던 한 85세 된 저희 고모님이 죽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거라고 뭐 죽는 거 별 걱정할 필요 없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이렇게 하기까지는 뭐 저도 이제 곰쌤의 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이라든가 그런 공부를 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나름 어머님이 한 80세 이후부터 화두처럼 본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섭고 두렵다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때 같이 공부를 하면 이런 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 80세 이후 하신 게 그거였어요. 매일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한 5시, 6시 퇴근할 때 전화하면 내가 오늘도 잘 살아냈다. 이래서 엄마 축하해. 박수.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가 오늘도 살았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살았던 10년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생에 대한 미련보다는 너무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꼭 이런 죽음뿐 아니라 죽음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치매에 걸려서 죽을까봐 미리 엄청 걱정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해요, 요새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동네병원 인문학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뭔지 그림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건강할 때 사실 여러분 건강에 대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건강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아까 저희 어머님을 봤더니 어떻게 보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 가끔 오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뭐 이제 쓸모도 없고 해서 무슨 쓸모가 없으세요 어머님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공기를 이렇게 내쉬면 그 이산화탄소를 저 나무들이 먹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감사한 살아있음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다고 해도 그 아픈 건 어떻게 보면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니까
그거를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요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옆에 분한테 물어보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인터넷 정보를 찾아서 일단 와서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 의사하고 여러분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건강한 습관은 간단해요. 사실은 적게 먹고 운동하고 제 시간에 자고 술과 담배 안 하고 5가지인데 이거를 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항상 다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를 못 사는 건 뭐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나라도 안정되고 잘 사니까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걱정은 사실 뇌로는 이 걱정이나 불안을 통해서 이 발전하는 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심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 아프거나 학교 가기 싫어도 배 아프고 시험 보기 싫어도 배 아프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12시쯤 자고 많이 운동하고 일찍 자야지 여러분이 시험 볼 것을 기억하려면 해마에 있던 거를 전두엽으로 끌어올리려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자는 동안에 여기서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다가 아침에 한번 다시 보면 그때 이렇게 쫙 연결되면서 생각이 평 다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새 하는 제일 쉬운 게 이따 딱 눈 뜨면 오늘 세상에 도움되는 일 하나는 해야지 이 마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불교에서 나와 남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하루를 되게 그냥 이렇게 더 훨씬 에너지 있게 살게 해요. 그리고 잘 때는 잘 살았으니까 일단 자기한테 먼저 칭찬해주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북토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 할 때 앉았더니 저희 80 먹은 저희 병원에 오래 다닌 할머니가 아이고 또 이거 오늘 북토크 이런 거 하면서 질문하시고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험 안 봐요. 안 물어볼 거예요 했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건강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또 한 분 다 물어봤더니 감사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 말 끝나고 그 할머니가 안 물어본다고 해놓고 또 시험 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빵 터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시작과 끝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훈련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진료실과 인문학 공부를 넘나들었지만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제가 질병 위주로 또는 환자를 볼 때 환자라기보다 어떤 질병을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 위주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보게 되면서 일단 제 태도가 많이 변해서 제가 재밌었어요, 사실은. 제가 환자 보는 것도 더 재밌어지고, 사실 병원 가는 것도 저희 취미입니다. 제일 좋아하게 됐고, 그거는 사실 이 인문학 공부를 했던 게 정말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고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에서 굳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은 있지만 고통스러워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북토크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저는 사실 선생님 얘기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약을 별로 믿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동네 내과 가면 사실 아파서 가끔 가면 약간 무슨 쪽집게 같이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질문 없이 그냥 증상의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받는 게 거에 대한 되게 불신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책을 읽고서는 약간 뭔가 잔소리꾼? 잔소리해요 하셨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어떤 그 치료의 열쇠가 있다는 걸 이렇게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믿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잔소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내 몸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주 사소한 것들, 먹는 거, 자는 거. 예, 저희가 맞아요. 사실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습관화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게 많이 저는 도움이 됐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또 어떤 질문들이 좀 생기셨는지. 네. 저는 오늘 비가 와서 사실 비가 오면 왜 관절이 아프지? 근데 약간 왜 작년 여름에 엄청 습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뭘 이렇게 쓸어 담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정말 꺽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은 늘 좀 신경을 나름 이렇게 뭔가 하나에 몰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몸이 항상 이런 상태였다는 걸 좀 감지 못했고 오히려 아프면서 좀 그래서 아픈 게 좋은 거래요. 네, 그래서 아픔을 느끼니까 그걸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에 딱 꽂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진짜 몸을 소외시키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산만한 건 안 되지만 네. 이게 보니까 일어나는 걸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다 나의 어떤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으로 이렇게 덮씌워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 아프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제일 왜 화나는 걸 제일 자각하는 것처럼 몸에 고통이 있으면 이걸 가장 잘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한번 분석하고 물어보고 책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강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저희 몸이 되게 재밌는 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쪽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관심을 또 그럴 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이 하지가 너무 이렇게 저린다 이러면 많이 걷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인을 찾긴 찾되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사라지기를 바라면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어나면 온몸이 다 아플 텐데 지금 벌써 네,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할아버지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콧물이 계속 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자기가 살아야겠니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지금 콧물이 팔이 잘렸어요, 다리가 잘렸어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지금 아무 병도 없잖아. 콧물밖에 안 나잖아요. 콧물 여러분 그 한의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가 약해져 나이가 들면 이게 못 잡아요.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60이 넘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많은 제 친구들이 약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변하거나 이렇게 쭈르륵 흐르니까 이게 또 약간 청결 강박증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너무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콧물로 안 죽어요. 이러면서 그게 불편하다고 자기는 살아야겠냐 이렇게 우울감을 막 만드시길래 하여튼 그럼 제가 한 15분쯤 놀리거든요. 이제 그러고 환자들을 보내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이게 내 몸에 너무 관심을 못 가지는 시절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 나이와 또 다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관계보다는 점점 이렇게 이게 협소해질 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럼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관심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마다 다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집중하면 이거 흩어야 되고 너무 흩어져 있으면 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그거의 균형을 잡는 게 건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당연히 몰라서 화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 북토크의 그 서초동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면 의사 선생님 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특이한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연히 화를 내죠. 그 병에 대해서 몰라요. 동네 병원에서는. 근데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다루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사소한 거는 여기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의사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질병을 공부를 할 거고 자꾸 가서 물어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보는 거하고 자꾸 오면 그래도 다 사람이 마음을 열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제 우리나라는 막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 뭐라 그러지? 우리가 너무 사람들한테 당한다 이런 약간 그런 거에 엄청 자괴감에 많이 시달리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상처 있고 힘들어 해요. 왜냐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나와서. 그래서 되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서로가 관계를 맺는 거를 훈련을 저희가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런 거 훈련을 못해서 자꾸 가서 우리 아빠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면 두들기면 당연히 공부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난다는 것보다 그분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게 더 공부인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도 암 환자였는데, 암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암이든 암이 걸리면 그 잘은 모르겠지만 면역력이 제일 떨어졌을 때 이제 암이 발병한다 하니까, 그럴 때 항암이나 다른 또 암 치료를 하면서 보통 나으려고 왜 건강식품이나 다른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간하고 심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먹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강의하실 때 젊은 사람 먹어야 되지만 좀 나이가 든 기능 이상은 좀 삼가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심장하고 간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못 말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웬만해도 안 나빠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젊은 사람들 잠을 못 자서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역이 최하인데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의사들이 못 먹게 해요. 핵심은 노자인가? 하여튼 어딘가에 고량진미만 먹지 않으면 자기 수명만큼 산다고. 제가 도덕경인지 어디서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을 쳤는데, 그게 일종의 고량진미예요.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생긴 지 한 5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설국열차에서 먹는 그 젤리요, 젤리. 좋겠습니까? 우리 몸은 36억 년을 살았다 치면 땅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가공 안 된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를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도 많이 생기고, 단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비만도 많아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데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이게 모두 자본하고 이렇게 다 결탁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특히 암 환자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경우에 우리가 못 만들어서 필요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단. 그리고 젊은 사람은 더더구나 필요 없어. 걔들은 먹고 자야 돼요. 밥도 안 먹고 영양제 먹으면 입맛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맛 떨어집니다. 안 먹어도 건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그 말씀 중에 뭔가 신체가 그쪽을 내가 더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은 막 예민해질 때 그때도 그 생각을 끊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관심을 이제 딴 데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게 관심을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몸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발 좀 웃고 딴 데 보라고. 그래서 못 보게 하는 정보는 건강 정보, 건강 상담 이런 거 절대 못 보게 하고, 그 뉴스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예능이나 웃는 거 보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이제 만약에 노래가 나오면 따라서 춤추라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능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같이 따라하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말대답.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증은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통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 관찰해 봐야 돼요. 무시해도 안 되지만 집착해도 안 돼. 저는 진짜 약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감기기가 있을 때 이렇게 생명수상 이런 거 말고 프로폴리스를 좀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감기 초기엔 먹어도 돼요. 계속 먹을 필요는 없고. 계속 안 먹고. 저도 감기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프로폴리스하고 비타민C는 초기에를 먹는 것 같거든요. 비타민C가
초기에 먹고 잘 자면 효과가 있을 때 먹고 증상이 이미 시작하고 나면 효과 없어요. 먹지 말고. 그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영양제도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건 약을 제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밥은 평생 안 드세요 이러거든. 그러면 근데 잠깐만 자 약은 그러면 영양제 매일 먹고 있어. 영양제는 막 5개씩 매일 먹으면서 약 하나는 싫어해. 그래서 이 선입견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게 병원의 접근성도 좋고 정보도 굉장히 많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먹는 약들은 사실은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우아하게 죽을 거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안 먹겠대. 제가 마침 그때 부산에 누가 이제 상을 당해서 그 집에 하루 잤거든요. 어머님 여기 앉혀놓고 그분 어머님 약사님이에요. 1시간 동안 어머님 약을 안 드시면 우아하게 죽는 게 아니고 한쪽 팔 못 쓰고 한쪽 다리 못 쓰고 눈 멀고 이러고 살아있을 건데 안 먹을 거야. 아 맞다 그러시더니 다음 날부터 열심히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기본 약들 아까 말한 태제 중에 뭐 혈압, 당뇨, 고지혈 요 3가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왜냐면 이게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장기들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잘 보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만 잘하면 나머지는 뭐 그때 뭐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지 뭐 암 걸리면 뭐 자르지 뭐 이러면서 그때 치료하면서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매를 너무 걱정하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오더니 나한테는 뭐 절대 치매를 안 걸려 해서 이런 거 보고 있다. 책 좀 읽으시고요. 그러면 치매 걸리십니다. 이랬지. 왜냐면 이게 치매를 안 걸리겠다는 거는 이게 나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하고 커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저희 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똥오줌이 이렇게 흐르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제너러스해지면 사람들이 훨씬 치매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불쾌하고 에이씨 이래버리면 자기가 네트워크 닫더라고. 그러면서 치매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확고하게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위험해. 그래서 꼰대들이 위험해. 책에서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132페이지에 폐경인데 그 중간 밑인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달의 주기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음의 에너지가 폐경 뒤에는 큰 높낮이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 그리고 133페이지 옆에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임신할 필요가 없는 포는 다른 존재를 거침없이 수용하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은 좀 알겠는데 요거를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게 잔잔하게 흐른다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폐경이 지난 여성의 그게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가임기면 호르몬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임신이 하고 싶잖아. 밖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막 정신없이 나가겠지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다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몸 자체가 칠정이라고 그러죠. 오욕 칠정이 이제는 이제 다 no problem 이제 끝나고 이제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아기도 안 낳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 자궁이 일어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우리 몸에 있지만 이게 죽음을 한번 이렇게 겪는 과정이라서 그 다음에는 이게 사주로 말하면 기토에서 무토가 되는 거라고. 자기 텃밭만 보다가 이제는 평야 무토가 돼서 모든 거하고 관계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시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 문화나 이 책들을 보면 지금처럼 이 현대 사회처럼 폐경을 보지 않는 모든 문화에서는 이 나이 든 여성들은 다 지혜의 상징이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욕심과 정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또 한의학에서 이렇게 보는 게 놀랍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 여기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융도 보면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때가 여성들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배경이 축복이라 그러지 이랬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맞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궁이 있든 없든 이런 건 상징이에요, 사실은. 내가 뭐 자궁 수술을 했다고 해도. 아까 그 잠에서 보통 11시에 자야 이제 청소가 되는데 아이들은 다르다라고. 걔네들은 되게 재밌는 동물이에요. 일단 뇌 네트워크도 태어나서는 뇌가 모든 정보를 막 받아들이고 있고 10대에서 25세까지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 저녁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거를 본인이 실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25살쯤 되면 이제 잡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좀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조금 더 늦게 자고 조금 더. 그리고 나이가 들면 9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옛날에는 지켜야 되니까 나이대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밖에서 동물. 그래서 노인들은 새벽에 깨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새는 거의 좀 있으면 잘 시간인데 한 9시 반쯤 자고 5시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커피를 끊으니까 그 패턴이 오더라고요. 열띤 질문들과 정말 약간 동네 마실에서 같이 몸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진짜 동네 병원 인문학 현장이었는데요. 전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몸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는 남성분이 한 분이라서 그렇지만 폐경 그 이야기 때는 또 남성분만 2분 오셨다고 하니까 미리 또 알아두시면 뭐 여성은 어쨌든 한번 그 몸 자체에서 실질적인 죽음을 한번 또 경험하기도 하니까 마지막에 이 죽음으로 테마를 계속 몸과 건강과 지금 삶과 죽음을 계속 좀 생각하고 사유해 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도 그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고 강의해 주신 이여민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